네, 사회문제 탐구 2주차 우리 시험 전 이제 다음 주는 시험이죠. 2주차 1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3쪽의 사회문제 탐구에서의 가치 문제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회문제 탐구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사회문제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탐구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신념,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이 가치 함축성을 지니게 됩니다. 즉,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그 사회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또는 그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치 함축적, 즉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구 과정에 있어서 이 어떤 것을 연구 주제로 설정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는 이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 역시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제를 선정을 하고 또 가설을 설정하는 정도, 또 최종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겠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까지 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 연구의 핵심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적,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가치 개입을 지향하는, 가치 개입을 견제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 결론 도출 과정에 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경우에는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연구 과정이 조작되거나 왜곡되거나 그로 인해서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 수행을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결론 도출 과정, 이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자세,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35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이 탐구 활동에서 보시면 이 주제 선정과 가설 설정과 그 다음에 연구 결과 활용이나 그리고 이 연구 설계 단계까지는 가치 개입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 과정에서는 철저한 가치 중립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학기 초에 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어떤 탐구 과정이 양적 연구에 해당하죠. 그죠? 특히 양적 연구의 경우는 이 가치 중립이 질적 연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문제 탐구에 있어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준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문제 자체가 인간, 즉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특히 사회문제 현상의 경우에는 이 범죄나 일탈, 폭행 등등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이 연구의 윤리적 태도를 때로는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나 일탈이나 폭행과 같은 이러한 사회 문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에서 범죄나 일탈이나 폭행과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사회 발전에 또 우리 사회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겠죠. 설사 그러한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인권 침해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연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윤리 부분들 반드시 준수가 필요한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38쪽입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정직성과 진실성, 그러니까 핵심은 얘예요. 위조와 변조와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 수집된 자료를, 없는 자료를 그대로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내가 수집한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나, 우리 1학기 탐구 보고서나 탐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어떤 경우보다 선생님이 인용이나 또는 이 참고 문헌 기록과 같은 부분들을 엄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꼬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꼬마 과학자, 꼬마 사회 연구자로서 죄송합니다. 네, 다른 곳이 아니고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꼬마 연구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 윤리를 반드시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조사 대상자 또는 연구 대상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는데,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연구 대상이 자신이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연구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조사 참여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연구 목적을 뒤늦게 알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집된 어떤 자료를 사용해도 되는지 반드시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어떠한 자신의 연구 결과가 반인권적이나 비민주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단원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단원, 게임 가몰입 단원의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7페이지입니다. 충전이 잠깐 안 되는, 네, 됐네요, 이제. 네. 정보사의 의미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정보사의 의미와 특징과 그리고 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부분 쌤이 강조드렸었습니다.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첨단 통신기술 발탕으로 해서 지식기반 산업 중심으로 이 사회가 변화된, 발전된 그런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사회는 거기 우리가 산업을 세 가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하는데, 1차 산업이 중심이 된 농경사회, 2차 산업이 중심이 된 산업사회와는 달리 서비스업이나 지식정보산업과 같은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가 특별한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나아가서 이러한 대중들이 정보를 스스로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의 형성 배경부터 얘기를 하면, 먼저 정보기술의 혁신과 발전이죠. 여러분들과 같은 이과생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정보사회가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중의 교육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것, 이 교육 수준 향상이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산업사회가 등장하고, 산업사회에서 이후에 진행된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의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정보의 생산, 그리고 산업사회 이후에 나타나게 된
대중들의 어떤 개성과 창의성이 상실된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사회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정보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쌍방향 매체의 등장인데요. 이 쌍방향 매체는 산업사회의 중심적인 대중매체의 유형인 일방향 매체,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나 라디오나 TV와 같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어 있고, 이 정보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에 그치는 이러한 일방향 매체와는 달리 SNS나 인터넷 기반 매체나 IPTV와 같은 이러한 쌍방향 매체의 경우에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이라고 불리는 이 정보 소비자가 정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동시에 또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보사회가 더욱더 빠르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교과서 50페이지. 그래서 정보사회의 특징은, 먼저 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체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생산 방식에 있어서 이 개인의 욕구를, 개인의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 방식이 도입됩니다. 그 정보사회의 생산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량 생산 체제에 따라서 표준화와 획일화를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와 달리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개성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많은 과목들에서 선생님과는 다르게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냥 정보를, 강의를 듣고 땡이잖아. 어떻게 보면 뭐 간혹 게시판 들어가 보는데 아무도 글은 안 달지만, 많은 과목들이 그 외에 오픈 카톡방 같은 걸로 선생님하고 이렇게 댓글도 달고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쌤도 다른 과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쌍방향 의사 소통이 원활해지는, 앞서 보셨던 그런 대중매체 변화하고 사실 맥을 같이 하죠. 또 하나, 산업사회와는 달리 탈관료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한 사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사회부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산업사회의 사회 조직들은 이 관료제, 그러니까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관료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관료제라 하면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이렇게 위계서열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각 파트별로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고, 규약과 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고, 연공서열, 얼마나 이 조직에 오랫동안 남으면서 경험을 쌓아왔냐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조직 운영 체계를 관료제라고 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그리고 이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예측 가능성,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특징으로 인한 안정성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사회에 맞지 않게 좀 경직적이고 지나치게 규약과 절차를 따지다 보니 목적과 이 수단을 혼동하게 되는 그런 목적 전치 현상이나 또는 환경 변화에 적응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수평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재량권과 자율성을 주는 그런 유연한 조직 구조를 지향하는 탈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정보사회의 사회 조직들은 이런 탈관료제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인간관계의 변화인데, 대면적 관계라고 하는 이 산업사회의 특징과는 달리 이 온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적 관계, 그죠?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정보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생산 방식 이렇게 차이가 나고, 특징 1차, 2차, 3차 산업 중심, 부가가치의 창출 수당, 토지, 노동력, 자본, 정보. 이게 포인트죠, 그죠? 그 다음에 쌤 또 얘기했던 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집과 직장 간의 거리,
농업사회가 가장 가깝고, 정보사회는 이제 원격 재택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가깝고, 반면에 산업사회는 도시화로 인해서 직장과 일터가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사회의 다원화 정도나 비대면 접촉 정도는 갈수록 강해지는 그러한 특징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부터 얘기를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은 있고,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대중들이 쌍방향 매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의사교환을 하고 자기의 관심사를 추구하고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서 손쉽게 다른 문화를 접하고, 그래서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원격 민주주의 같은 뭐 그러한 모습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문제점에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정보 격차 문제.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을 정보 격차라고 하고요. 이러한 정보 격차가 결국은 정보 소외 계층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계층을 정보 소외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소득과 부가 일반 대중들과의 더욱더 격차가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나 각종 사이버 범죄 문제 같은 내용들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 격차와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서 접근 능력의 함량, 그러니까 정보 소외 계층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개인정보 유출 측면에서는 다양한 어떤 법적 규제나 정보 처리 과정의 공개,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사생활 노출 문제는 물론이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도 자칫하면 이러한 사생활 침해가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최근 우리나라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많은 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그것이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방역을 성공하게 하는, 나름 어느 정도 좀 성공하는데 영향을 끼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어떤 정보 통제라든지 수집, 정부의 그러한 정보의 수집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만큼 정보사회는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의 정보 획득이나 정보 통제로 인한 어떤 문제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고, 사이버 범죄는 앞서 쌤이 1학기 초에 N번방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그런 강력한 어떤 처벌이나 규제 같은 것들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정보통신 윤리 교육, 중독 문제라든지 또는 정보 통제 능력, 정보통신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획득을 하시는데,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과연 이것이 옳은 정보인지 또는 이것이 제대로 된 정보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된 정보인지 이것을 좀 판단해 나가는 그런 주체성, 또 판단력, 사고력 같은 것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2차 강의에서는 이 범죄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인구 부분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시험 전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